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2차 재무관리 분야 이제 세법 우리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하게 된 장민혁 기사입니다. 일단 이번 40회 경영지도사 이제 세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뭐 간략히 얘기해 드리고 뭐 내용을 이제 풀이할 건데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출제 경향 자체가 작년에는 약간 지엽적이거나 단순 암기가 되는 어떤 파트를 출제해서 그 파트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답을 쓰기가 어렵고 그런 식으로 어떤 요건을 물어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답을 써야 되는데 빈칸으로 이제 답을 쓴 경우도 이제 있을 만큼 작년에는 점수가 이제 정확히 다 맞기가 어려웠던 이제 시험이었으면 올해 40회 우리 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중에서 1번인 연금소득 문제만 해결하셨으면 충분하게 이제 합격하는 점수 및 뭐 고득점 정도까지도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출제를 기존에 했던 내용도 내용이고 예상이 됐던 르파트에서 예상이 됐던 문제들 위주로 출제했기 때문에 저는 요런 시험으로 출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대부분 시험은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간혹 뭐 작년이나 뭐 어떤 특정한 경우처럼 지엽적인 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까지 다 커버하는 공부를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나오는 문제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합격하기 이제 좋은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특히 올해 같은 시험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시험을 둘 다 봤으면 점수가 작년이 더 높고 올해 점수가 더 안 나왔다 이런 분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올해 같은 시험은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더 이제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들을 좀 문제 풀면서 얘기해 드리면 이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때 그 답을 서술하시면 읽어보는 교수님들도 이 점수를 이제 다 줄 거냐 아니면 이거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쓴 거네. 단순한 외운 몇 가지를 이제 썼다고 생각이 들면 점수가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엽적인 작년 같은 문제를 예를 들어서 냈을 때는 뭐 다 같이 틀리거나 아니면 별로 이제 올바른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답안지 작성을 안 한 사람이 많으니까 말도 안 된 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문제들은 빈칸으로 내는 것보다 이제 두리뭉실 그 이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써주는 것도 이제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 정확하게 이제 그 포인트들을 짚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이다. 근데 연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1번부터 풀어볼 건데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한번 이제 일단 1번 문제가 30점짜리 연금을 물어봤네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랑 소득세가 30점짜리였는데 올해는 일단 소득세법,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30점짜리 출제하기가 뭐 좋은 파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파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배당 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을 할 거냐, 뭐 아니면 이제 어떤 내용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그 예상 문제를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거의 다 있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 소득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시면 요 답을 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건데 그 개념을 모르시면 이제 요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 문구를 외워서 답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법조문을 갖다 쓸 내용이 없는 거야. 이걸 취지를 물어보고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고 하는데 뭐 어떤 법에 대한 문구를 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경영지도사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우리 세무사 시험에 뭐 세법 하기던 이제 그런 내용처럼 어떤 법조문에 대한 이제 조문을 물어보는 형태로 이제 출제를 하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지엽적인 어떤 신탁에 대한 요건을 물어보거나 이제 그랬을 때는 조문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는 솔직히 답 쓰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그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쓰는 분들이 많아. 연금에 대한 내용을 잘 공부하셨으면 30점짜리니까 이게 이거 하나 틀리면 일단 시작 자체의 점수가 이제 연금을 전 공부 안 했습니다 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못 쓰셨으면 이제 합격하기는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을 거다. 이건 30점 맞고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내용 한번 볼까요? 제목 좀 읽어만 보시면 뭔지 몰라도 뭐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런 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부분, 우대 조건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인데 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물어봤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잠깐만 설명드려보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 내용 갖고 이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거다. 일단 연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연금이라는 게 잠깐만 이제 한번 보시면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과세 기준이라고 해서 특정 일자인데 이게 2002년도 1월 1일이에요. 요때와 요때를 구분해서 요때는 납입연도 납입하면서 내가 연금을 잘 보세요. 국민연금이든 어떤 연금을 불입하면 납입을 하면 여기는 뭘 안 해주냐? 공제를 해주지 않아. 공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그냥 저축을 하는 거죠. 저축을. 그럼 저축을 해서 공제를 받지 못했으니까 납입한 금액은 이미 과세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내가 월급이 300인데 그 중에서 40만 원을 불입했어요. 그럼 40만 원을 혹시 공제, 우리 세법에서 불이백을 공제해주면 여기서 40을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땐 공제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빼질 않아. 그러면 300의 소득이 생겼을 때 여기에서 어떤 세율로 과세가 될 거니까 내가 불입한 금액은 이 300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납입하는 시점에 과세했다고 해서 이때 시점까지를 납입연도 과세 방식이라고 불러요. 납입연도. 이게 2002년도 오래됐는데 1월 1일 이후다. 이전 이후다. 근데 이때부터 뭘로 바뀌었냐면 수령연도 과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액,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에요. 지금 그 금액들은 수시로 바뀌긴 하는데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일어난다.
뭐 이제 국민연금은 전액인데 그러면 300 중에서 불입한 금액이 혹시 40만 원을 해볼게요. 그러면 260이 과세가 되는 금액이 돼서 이 40은 과세가 안 된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나중에 연금 불입을 일정 기간 끝나고 수령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100의 연금을 수령을 한다고 할게요. 매년. 그러면 이 수령하는 금액이 여기에서 불입한 금액에 대한 수령분과 여기에서 불입한 금액에 대한 수령분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불입한 금액을 수령하면 요거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요거 1번. 요거 2번. 1번에 대한 수령분은 납입할 때 과세가 다 된 거기 때문에 과세를 우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요 2번 분에 대한 불입분에 대한 수령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건지를 일단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나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좀 구분 기준이 다르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환산소득 누계라고 해서 요때 시점에 환산소득 누계랑 요때 시점이랑 환산소득 누계를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 그래서 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이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 중에서도 이렇게 공제를 다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해서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해서 요 금액은 또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생기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이고 사적연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미리 보여드리고 넘어갈 텐데, 사적연금은 이제 공제 금액 자체를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 공제하고 안 하고 그 개념보다 공제를 내가 아무리 많이 사적연금을 불입하더라도 공제를 일정 금액까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은 일반적인 개인저축 같은 경우는 600,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과거에는 300, 400, 어떨 때는 300까지, 어떨 때는 400까지, 600까지 이렇게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이 있어서 그 금액까지만 공제해주고 그 금액을 초과해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수령할 때는 뭐가 되겠어요? 과세가 되는 거고 공제 금액을 초과해서 불입한 금액에 대한 혹시 납입액이 되어 있으면 그냥 은행에 저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고 사적연금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순차적인 금액을 이렇게 분류를 할 건데, 첫 번째가 과세가 제외되는 제외되는 금액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불입한 것 중에서 세액 공제 받은 부분 플러스 이자, 그거는 3번인데 2번이 특이한 케이스가 이연퇴직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연퇴직소득이라는 게 따로 있고, 세 번째로 불입한 부분 중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저축한 부분 중에서 이자 상당액만큼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평가액이 있어. 이렇게 평가액 내가
사적연금을 불입하게 되면 요 평가액 중에서 이게 막 1억 5천이라고 가정해보면 이 평가액 중에서 얘가 얼마고 기존 중에 내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실제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을 불입한 금액에서 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이에요. 여기다 연금으로 불입한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연금으로 넣은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2,500이 있다. 이 안에는 이제 이연 퇴직 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원천 실제로 퇴직을 했을 때 원천 징수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요걸 뺀 금액이 이렇게 되는 공제된 금액과 이자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나의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평가액이고 이 중에서 실제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있고 연금 외로 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연금으로 인출하는데 인출액 중에서 이번 연도 인출액 중에서 어떤 연금 수령 한도까지 이거는 지금 자세히 모르더라도 보통 한도 내로 들어갈 건데 한도까지 들어간 금액이 만약에 뭐 3천이다 그러면 인출은 4천만 원 했는데 인출은 4천만 원 했는데 한도까지는 연금으로 볼 거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렇게 연금 외로 들어가서 그거를 요 순서와 요 순서로 인출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시킬 거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여기서 인출되고 2천만 원 남았죠. 2천만 원 여기서 인출되고 여기는 인출된 게 일단 없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여기서 인출을 다 했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500 남은 금액과 이렇게 500만 원 금액만큼 인출할 건데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 과세할 건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제외된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되지 않아요. 그 중에 여기 있는 금액은 얘와 얘는 연금소득인 거고 이연퇴직소득 중에 연금 외로 들어가는 얘는 퇴직소득으로 과세시키는 거예요. 기존의 퇴직소득처럼 얘는 연금소득, 얘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거고 그때 얘는 연금으로 들어갈 거고 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기타소득으로. 근데 특징은 얘와 얘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퇴직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서 분리과세되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으로 과세를 할 거고 얘에 대해서만 어떤 금액 기준, 이 기준 금액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단위가 지금 1000단위예요. 1,500만 원. 1000단위라는 게 이제 2천만 원, 1,0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이하로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이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1,500이 혹시 초과해서 얘가 없으면 얘가 3,000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1,500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되는 총 연금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세액 계산할 때 또 어떻게 과세될 건지 구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번호를 잠깐 쓰면 얘는 과세를 하지 않아서 요 기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이건 기억이고 리을, 미음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다음 물음을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연금소득 과세 대상인 연금수령액은 본인이 불입한 금액과 운용소득의 합계로 구성된다.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본인이 불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이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로 구성이 될 거예요. 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얘는 뭐예요?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근데 본인이 불입한 금액, 여러분들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서 얘는 뭐라고 했어요? 공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럼 얘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이 아닐까요? 이것도 본인이 불입한 금액인데 얘는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불입한 금액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는 이제 퇴직금에서 받은 거니까 본인은 1번과 3번을 불입했는데 얘처럼 불입했는데 불입한 금액을 다 얘도 여기로 과세시켜버리면 과세가 공제를 못 받고 불입한 금액이 또 과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중과세가 어떤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세법에서는 불입한 금액 중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겠다? 연금소득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연금소득 과세 대상인 연금수령액은 본인이 불입한 이거와 합계와 이렇게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으로 구분된다. 기존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불입할 때는 그전에 과세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수령 시에는 과세를 해야 하나 기존에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지 못한 아까 과세 제외된 금액에 대해서는 불입할 때 이미 과세가 됐기 때문에 수령을 하면 이제 수령할 때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를 하게 되므로 이런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금 불입할 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수령 시 과세 제외된 금액으로 먼저 인출한 이제 시키면서 과세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중과세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 과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쓰시면 정답을 다 10점 만점을 10점짜리였죠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입금된 후 아까 제가 이연퇴직 소득이라고 했었죠. 이연퇴직 소득을 요거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요건데 이연퇴직 소득에 대해서 다시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얘에 대한 우대 조치는 뭐니? 만약에 2,500 수령하면서 실제 퇴직금으로 과세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00만 원이었으면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300만 원 중에 2,500 중에 2,000이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300만 원은 2,500만 원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2,00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이게 그거에 해당하는 세액인데 그거에서 혹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얘는 10년까지는 70%의 비율만큼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 여기에서 연금 외수령이 되면 그냥 일반 퇴직처럼 100% 다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퇴직금으로 받았을 때 세액과 그거를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세액의 우대 조치는 요거죠, 요거. 이게 10년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60%가 돼요. 또 10%가 더 준다. 그러면 그만큼 세액을 더 적게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세대상 우대 조치를 두고 있는데 설명해 보시오.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입금된 후에 연금계좌에서 그 퇴직금이 인출이 되면 이걸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하고 그 인출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의 70%만큼을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 10%를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해서 퇴직금을 연금 수령하도록 유도하도록 수령으로 유도하도록 세제상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뭐 금액이 이제 작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큰 퇴직금을 받은 분들은 훨씬 유리하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시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10점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연금 소득 중에서 아까 세 번째 있었죠. 마지막 한번 다시 갔다 올게요. 요거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묻지는 않았어요. 얘 중에서 본인이 과세되는 금액인데 요 금액은 1,500만 원을 기준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요 금액은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3,000만 원을 그 세액 공제받은 부분에서 받았다. 어떤 부분은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분은 종합과세 되는 거 이거. 종합과세 되고 이 1,500만 원 이하를 만약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내가 종합과세로 할 건지 분리과세로 할 건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실제로 수령 시점에 70세까지는 5% 원천징수 80세까지는 4% 원천징수 80% 초과되는 나이에 대해서는 3% 원천징수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나이에 따라서 요만큼을 원천징수하고 받았는데 그 원천징수한 금액과 그게 종합하는 종합과세되는 원천징수되는 금액 그 종합과세 된다고 해서 종합과세 세율을 바로 그 금액에 적용하진 않아요. 연금 소득공제라고 해서 좀 이제 고려를 해서 어떤 금액이 들어갈 건데 그 금액을 계산한 금액과 비교를 해서 유리한 금액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은 공적연금 말고 사적연금 중에서 사적연금 아까 세액공제되고 그 이자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 그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1,5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 거주자의 선택에 의해서 실제 분리과세 저율로 분리과세 되거나 혹은 종합과세 했을 때 금액이 세액이 더 작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정답이긴 한데 혹시 종합과세되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 세액을 계산할 때 그 산출세액 특례라고 해서 이 1,500만 원 초과된 이 3,000만 원을 15% 분리과세를 하는 방법. 15% 분리과세 했을 때 금액과 종합과세하는 세율로 했을 때 금액을 또 선택하는 특례가 있기도 해요. 그 이후에도. 그 다음에 이때 이 저율이라 하면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 70세 미만인 경우는 5%, 70세, 80세 미만인 경우는 4%, 80세 이상일 때
3%로 원천 징수하는 그 저율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써주면 또 정답을 이제 전체 정답을 맞을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연금을 이제 공부해서 요 개념을 이해하신 분은 가볍게 썼어도 점수를 맞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쓴 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10점 만점을 받는 건데 뭐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을 이 개념으로 설명했어도 요구하는 답이 정확히 안 들어갔어도 7, 8점은 주지 않았을까,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논리로 이제 세법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나 아니면 취지 같은 내용들 설명하는 이런 내용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답 맞기가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이게 화물 운송업의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문제다 라고 해서 지역적인 또 부가가치세 문제냐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이 부가가치세를 배우다 보면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영세율, 면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과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과표. 근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과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과표는 공급 가액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공급 가액이라 하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이야?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야?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공급 가액이라고 하고 공급 대가라고 해서 부가세가 포함한 가액을 이제 표현하는 공급 대가는 간이과세자 할 때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을 의미하는데 혹시 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금액에 금액이 있는데 이 신용카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제외됐는지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금액을 포함했다고 봐서 과세 표준으로 계산할 때는 그거의 110분의 100을 우리가 과표로 해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과표를 넣을 때는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한테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과표죠. 이게 과표고 이 과표는 첫 번째 금전으로 이 금액을 받으면 그 가액을 의미하고 금전 외 만약에 이 대가를 물건으로 아니면 다른 용역으로 제공받았다. 그러면 받은 재화용역의 시가일까요? 이 A의 이 공급에 대한 과표는 받은 돈의 시가로 갈까요?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로 갈까요? 대원칙은 부가세는 요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이제 금전이 아닐 때는 과표가 된다고 했죠. 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로 넣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게 회계하고 법인세는 좀 법인세랑 소득세가 좀 다른데 회계는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혹은 장부가고 부가세는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되는 거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받은 재화용역의 공정가치인 시가가 우리의 소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공부할 때 다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지금 부가세에서는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그럼 시가는 뭐냐야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이잖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이 시가인데 그러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재화용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니? 이제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표를 공부할 때는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해당 과표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금액을 몇 가지를 설명해 보시오. 나열해 보시오. 예를 들어서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료, 보험료, 하역비,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붙으면 그 붙은 세금, 그 다음에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이 금액 등 얘네들은 과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과표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두 번째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급과 상관없이 수령하는 금액들, 그 다음에 부채 성격인 금액들, 그 다음에 공급한 이제 재화 중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부패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 이자 상당액처럼 연체이자 뭐 이런 것 등등인데 얘네들은 과표 금액에 포함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과표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될 금액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대송금과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등인데 이런 금액들은 과표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외화로 수령했을 때 이제 공급 시기 환율에 따라서 기준 환율, 제정 환율로 환산할 거고, 공급 시기 전에 받은 외화 중에서 원화로 미리 환가한 금액은 환가한 금액을 과표로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과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쉬운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운송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인데, 그러니까 지입 차량으로 이제 예를 들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송을 하고 있나 보죠. 특수관계, 이건 왜요? 왜? 외의자에게 화물 운송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시가, 보통 이제 화물 운송 단가가 있을 거 아니야? 제3자한테 하는 그 단가만큼을 과표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그 중에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잘 받았어요. 운송료 외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포장, 운송 보험료가 받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니? 여러분들 제가 좀 아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들 얘기했었죠. 할부 판매 이자 상당이 있지만 운송 보험료, 하장 그 포장 아니면 대가 일부로 받는 걔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과표에 그냥 포함을 넣어서 이제 포함을 시켰으면 과표에 넣어서 신고하래요. 그래서 운송료에 별도의 고속도로 통행료, 포장비, 운송 보험료 등을 받았으면 얘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과표에 해당 금액을 포함을 시켜라.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매출 애누리 할인 금액이 나왔으면 어떡할 거니? 걔는 과표에서 제외시켜라.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으면 어떡할 거니? 걔는 과표에서 공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특별히 얘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와 관련된 과표의 일반적인 과표 기준이야, 그게 기준. 이랬으면 또 10점, 아까보다 훨씬 쉬운 문제죠. 연금보다. 두 번째,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지금 돈을 받았는데 그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았으면 이게 구분돼서 그 금액은 포함된 걸로 보고 그 금액의 공급 대가에 110분의 100에 대한 금액만큼만 과세 표준을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기본적인 과표의 이제 구분 기준이에요. 별도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봐서 이제 그걸 제외하고 과표 금액을 정해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특수관계인한테 특수관계 외한테 여러분들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수관계인한테 낮은 대가를 받았다. 여러분들 부당행위라고 아시죠? 이 부당행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 해당이 되는데 특수관계인한테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저가 양도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세법을 공부하신 분은 그 세 개가 다 세목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썼어도 될 것 같아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용역은 이제 그 운수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수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과세 표준이 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는 상관없었어요. 부당행위에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은 부당행위에 해당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특이한 거는 부가세에서만 특이한 게 있어요. 용역의 무상공급은 여러분들 무상공급은 부가세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게 화물용 운행 용역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한테 낮은 대가로 했기 때문에 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만큼 과세를 하긴 하는데 무상일 때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 무상일 때 과세를 하는 특수한 케이스가 뭐가 있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이라 하면 부동산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 용역에 대해서 무상으로 줬을 때만 원칙적으로 부당행위를 적용해요. 용역은. 근데 낮은 대가는 특수관계한테 무조건 부당행위 적용을 해서 자기가 이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이렇게 표현이 꼭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시가가 아니야. 뭐 받은 용역의 시가입니까? 뭐 준 용역의 시가입니까? 아까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라고 한 것처럼 자기가 공급한 화물 운송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셨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1, 2번을 보자마자 문제가 이 정도면 좀 쉬운 것 같다 해서 그럼 60점을 어떻게 보면 맞고 들어가는 거잖아. 맞고 들어가는 거잖아. 응? 그러면 나머지 이제 문제도 부담 없이 이제 푸셔도 될 것 같고 만점은 아니더라도 7, 80점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1, 2번을 맞추신 분들은. 응? 네, 4번째.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을 공부하는 것 중에서 국세징수법하고 제가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을 이제 알려드렸을 건데 거기에 얘도 있었을 거예요. 납세 의무를 우리 성립, 확정, 소멸, 성립을 하고 성립 시기, 그다음에 성립한 금액이 확정이 됐을 때 확정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는 신고납세제도와 하나는 정부부가제도라고 해서 정부부가제도는 대표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이라고 했죠. 나머지 대부분 세액은 신고납세제도라고 해서 그러면 확정이라는 개념도 쓰셔도 돼요. 다음은 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성립한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이 됐으니 구체적으로 금액과 납세 의무자를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 하고 그 중에서 신고납세제도는 그 납세 의무 확정할 권한을 누가 갖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 세액을 확정을 시키는 경우를 신고납세제도로 하고 만약에 무신고하거나 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그건 정확한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과세관청, 그 정부가 결정 경정한다는 거는 확정을 한다는 건데 그때만 정부가 확정을 하는 이제 그 제도를 신고납세 제도로 하고 특징으로서 조세 저항이 작다는 거는 뭐 본인이 신고한 만큼 이제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고 세무서나 이제 과세관청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징세비가 절약이 되면서 뭐 조세 민주주의에 적합하다. 이 정보부가 제도가 아닌 대부분 이제 세목은 다 신고납세 제도인데 대표적인 정보부가 제도는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고납세 제도긴 한데 정부가
거의 전수로 결정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나 뭐 기타 어떤 항목들도 이제 전수로 하긴 해요, 보통. 왜냐면 그 전수로 해도 양이 많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하긴 하는데, 뭐 이제 크게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또 항목에 대해서는 또 안 하는 경우도 왜냐면 정부 부가제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상속 증여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법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런 개별 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도 신고 납세 제도에 관련 세목이다. 대상 세목을 열거하시라고 했으니까 뭐 요 3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시고, 확정 시기는 내가 신고할 때,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근데 신고 안 하고 뭐 무신고나 이제 오류가 됐을 때는 정부가 확정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달라지죠. 정부가 고지할 때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쓰시면 10점 내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 4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0점을 주어졌는데, 법인세법은 주로 30점짜리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올해는 10점짜리 문제를 줬네요. 올해 경영지도사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올해 세법은 고득점 맞았을 것 같아요. 왜? 이 법인세법도 그렇고 소득부가 다 치였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삼각부인액과 시인부조계획을 설명하시오. 단기와 차기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하시오. 이거는 법인세를 공부하신 분은 아주 쉽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법인세의 특징은 뭐니? 법인세는 2가지의 특징인데, 결산조정사항이다.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는 결산서에 내가 회계상 반영을 해야지만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한도를 초과하면 손불이지만 한도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 조정을 통한 송금 산입이 안 되는 항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범위를 이제 범위액이라고 부르는데, 삼각 범위액 이 한도가 이제 한도를 결정한 요소가 법정화라고 해서 정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임의삼각제도이면서 결산조정사항이고, 삼각 범위액의 요소가 법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이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요게 회계상 금액, 요게 세법상 금액, 요거를 회사 계상액, 얘를 삼각 범위액, 한도 이렇게 부르는데, 회사가 이게 법정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100이 한도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걸 80을 넣는 회사도 있고, 이거를 130 이렇게 넣는 회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넣으면 요 경우는 마이너스 20이 뜰 거고, 요 경우는 플러스 30이 뜰 건데, 요 경우를 뭐라 불러요? 삼각 부인액이 아닌 시인 부족액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를 삼각 부인액으로 부를 건데, 이게 올해 처음 발생한 케이스에서는, 당해년도에서는 시인 부족액은 올해 소멸을 시키는 거, 소멸을. 그 다음에 삼각 부인액이 나오면 요 금액만큼 송금불산입 유보라는 세무조정을 하고, 차기 이후에 시인 부족액이 나오면, 이게 올해 나왔고 내년에 이게 나왔으면 이 범위 내에서 얘를 송금 산입을 해줄 수 있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일단 삼각 부인액이 올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삼각 부인액이 나오면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차기 이후에 시인 부족액이 나오면 삼각 범위액을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반대로 올해 시인 부족액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소멸인데, 전기 이전에 삼각 부인액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시인 부족액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전기 이전 삼각 부인액을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을 하겠다라는 게 요 내용이야. 이거는 뭐 거저 좀 문제죠. 작년도 감가상각비가 시험이 나왔었고 작년에는 뭐 즉시상각 의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다음에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제가 파이널이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특강으로 해서 뭐 보여드린 항목들이 있잖아요. 올해 시험은 거기서 다 나왔을 거야. 거기 다 나왔을 거야.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그거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하여튼 작년 기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뽑아준 문제 그거는 이제 이건 너무 기초적인 문제들이라 이런 문제들을 뽑아줄 이유는 없을 건데 그 리스트에는 다 들어갔을 거다. 삼각부인액과 시인 부족액을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돼서 잘 읽어보시면 삼각부인액은 B가 T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용어를 써셔야지. 그 경우에 당연연도는 삼각부인액은 송금물산입으로 하고 차기 후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추인해서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 시인 부족액은 단기에는 이제 소멸하는 거고 결산 조정이니까 소멸하지만 전기 이전에 혹시 삼각부인액에서 넘어간 경우는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들 상속증여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나오는 유산과세형 방식과 취득과세형 방식이 있다. 이 용어 설명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 건데 근데 이제 요건 어려웠을 수도 있어. 응능부담의 측면과 세수 측면, 부의 분산 측면에 따라서 설명하시오. 이러면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논리적으로 해보신 분이나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10점 만점은 얻기 어렵고 이제 그래도 뭐 6, 7점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슈예요. 이게 상속세 이슈. 이건 작년부터 나왔는데 난 이거 나올 줄은 알았을 것 같아. 이건 기본적인 왜냐면 지금 상속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속세 부담을 좀 줄여보자 라고 지금 시도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여러분들 작년도인가?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말고 작년도 우리 세법 개정안에는 이 상속세 방식을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그게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유산세는 뭡니까?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있으면 여러분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거야. 세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세액을 이렇게 받아간 사람이 나눠서 내는 거야. 그러면 누진세 과세 방식으로 하는 이 구조에서는 세액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받아간 만큼만 과세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세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낮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취득으로 했을 때는 그 방식이 아닌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제 나중에 부가 분산이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피상속인이 유산과세형 방식으로 지금 형식 과세 방식으로 할 때는 첫 번째 세수 측면에서는 어떻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일단 과세가 되는 방식이 있고 응능부담은 내가 실제로 이제 능력껏 부담하는 거야. 능력껏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건 받아간 만큼 부담하는 방식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받아간 것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거 능능부담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는 거고 부의 분산 굳이 미리 부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전체를 다 묶어놓고 한 번에 과세시킬 거니까 부의 분산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 그러니까
분산을 해야지 의도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증여세는 여러분들 취득과세형이에요. 그러면 증여세는 받은 만큼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생전에 증여를 하고 나서 생전에 증여하고 나서 받은 만큼만 과세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기본적으로 상속인에 대해서는 10년, 상속인 외의자에 대해서는 5년인데 5년이나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할 때 다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유상과세형으로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10년이 넘어가 이제 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할 때 추가적인 이제 합산과세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취득과세형의 특징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국가 입장에선 세수 측면 혹시 이제 더 낮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응능부담 방식에서는 받아간 만큼만 과세를 하니까 유리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상속하기 전에 재산을 막 분산을 하는 유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써주시면 돼. 유상과세형. 전체를 계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지분에 따라 안분해서 각자 상속세를 부담하고 계산한 방식인데, A자가 안 내면, 상속인 A가 안 내면 B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 연대납세 의무는 이제 총액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책임은 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네끼리 구상권 행사를 뭐 하든지 하시면 되고, 특징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취득 과세형에 비해서는 세수 측면에서 유리하죠. 근데 납세자 측면에서는 세부담이 지나치게 크니까 응능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유상 과세형은 그 재산의 위장 분산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세회피를 위장 분산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거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다 묶어서 과세할 거니까. 근데 취득과세형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인별로 과세를 하겠다. 이게 지금 그 전에 추진했던 이제 과세 방식인데, 근데 이거 바꾸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굳이 세수를 줄일 필요가 있나 싶긴. 상속세 그 공제 구간을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국가 세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취득과세형은 쉽지는 않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그런 항목들이니까 이거는 뭐 책에도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세수 측면에서는 납세자가 유리하죠. 불리하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불리한 거고, 국가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납세자 측면에서 응능 부담의 원칙에 부합을 한다는 거고, 그 세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사회적으로 부의 재산을 분산을 유도한다. 이제 자녀들이 많을수록 각각 적은 세율로 이제 분산을 시켜서, 아니면 돌아가실 때 원래 만약에 100억 있다. 그러면 세금이 만약에 20억인데 그거를 10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10명의 세금이 1억씩이 아니고 1000만 원씩이면 20억인데 10명한테 나눠주면 1억만 세금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세율이 확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복잡해지냐면 과세관청이 힘들어져요. 이게 위장 분산이 될 수 있거든, 위장 분산. 위장 분산이 돼서 실제로 상속세를 적게 내고 추후에 뒤에서 이제 재산을 또 상속인한테 또 줄 수도 있잖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위장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국세징수법 중에, 국세징수법은 뭐 많이 공부할 건 아니지만 제가 간접적인 이제
규제 수단이라고 해서 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압류를 하거나 이제 압류한 재산을 나중에 매각을 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거 말고 간접적인 징수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를 설명하시는데 이게 답이 10점으로 주기에는 어떻게 보면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썼어도 한 두세 개만 썼어도 정답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 7가지가 강제적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징수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을 줘서 체납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납세증명서, 미납국세 열람, 관어사업 제한, 체납자료를 정보회사에 넘기도록 하는 거, 출국을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를 명단을 공개해서 챙피를 주는 거, 그 다음에 감치라고 해서 구치소에 가두는 거. 돈 안 내면 이렇게 하겠대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만 보시면 제목만 봐도 납세증명서를 뭘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지 그 행위를 인정해 주겠다. 대표적으로 국가에서 수주산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을 어떤 행위를 하려면 납세증명서가 제출돼야지만 그 입찰도 하고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관공 이제 어떤 입찰에 낙찰도 못 받게 하고 아니면 이제 대금도 못 받게 하도록 하는 게 납입증명서, 납세증명서 제출이고 미납국세 열람이라는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체납을 하고 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게 제도를 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체납한 금액이 많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제 납부를 하도록 하는 거고, 관어사업 제한, 관에서 허가를 받는 사업에서 허가를 미납 체납자한테 안 해주거나 이미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받은 사업 자체를 또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게 관어사업 제한. 체납자료는 내가 신용불량자라고 그 금융기관에 국세청에서 보내서 이 사람이 이제 납부하지 않으면 돈을 또 빌리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방식이고, 어떤 이제 체납이 이루어지면, 요건 충족한 체납이 이루어지면 외국에 못 나가게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건을 충족을 한 거를 해소를 하면 강제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해제를 요청한 걸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요건들이 다 들어갔다. 명단도 마찬가지야. 고액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을 하게 되면 명단을 띄워놔요. 여러분 이건 쉽게 찾을 수가 있어. 관공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막 지도에 체납자들 명단이 어마어마하게 공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 강남 서초에 살고 있으면 그 체납자를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체납을 딱 하는 순간 전화가 와. 야, 너 체납자에 네 이름 있던데 이게 너 맞아? 뭐 이렇게 연락이 올 거예요. 창피해서 이제 낼 수 있게 명단 공개. 과거에는 여기까지 하고 7번 같은 경우는 국세 기본법에 두던 거를 징수법에 이관을 해서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요건 충족하면 감치를 하겠대. 가둬버리겠대. 30일 내에.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의만 써놨는데, 그러면 이거 뭐 중간에 이런 요건이나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할 건지를 다 써줄 거냐? 그러기에는 10점 만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이 문항수가 너무 문제 그 배점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개수를 많이 쓰면 이제 10점을 주거나 개수를 좀 적게 제목만 써도 미납국세 열람 이런 걸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썼거나 아니면 관어사업 제한 요건을 충족한, 이 요건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안 써도 될 거예요. 여기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서 이제 챙피를 주는 거다. 출국 금지 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고액 상습, 뭐 이게 요건이 1년 지났을 때 얼마, 2억 원 이상 체납을 했을 때 인적 사항이나 체납액 등을 이제 공개할 수도 있도록 하고, 감치도 30일 내에 구치소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구치소에서 구치소 밥 먹으면서 있으면 어디서 돈 빨리 이제 없으면 못 하겠지만 있으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돈 찾아다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돈은 있어도 세금은 내기 싫다라고 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현금으로 찾아 놓거나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3자한테 차명으로 해서 돌려놓고 본인은 돈 없다 해서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국가에서는 이런 7가지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해주면, 체납하면 아예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도 못 가는 거야. 이제 외국 아까 출국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다 여행 가도 돈 있어서 나만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그 돈을 못 갚을 정도로 많았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못 갚을 정도로 많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 빨리 갚고 나 해외에 놀러 가야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줬다. 이게 국세징수법 중에 여러분들 단순 암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출제한 거야. 제가 처음에 우리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올해 40회 경영지도사 문제는 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쉬웠냐? 가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다가 답을 본인 생각을 써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했던 분들은 본인 생각을 써도 거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단순하게 암기한 조문을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정답 얻기가 기본적으로 반 정도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났어도 점수를 예를 들어 반 정도는 얻을 수 있게 쉽게 출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경영지도사 문제는 출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게 내줘야지, 지엽적인 거 외운 분은 내고 안 외운 분이나 그런 것들 중요한 건 다 공부했는데 지엽적인 거 단순 암기하는 3가지 요건, 예를 들어서 아까 출국 금지하는 것 중에서 해제를 해줘야 되는 요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 4가지가 있고, 그 요건을 쓰라고 물어봤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건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당연히 돈을 갚으면, 아니면 그 요건을 이제 우리가 그 출국 금지하는 어떤 경우에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해제가 됐을 때 해제한다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또 더 지엽적인 거를 물어보면 그런 거는 또 풀기가 또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세법은 기본 개념 정리는 확실히 해두셔야 된다. 기본 개념 정의랑 그런 취지, 그 다음에 이중과세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속세에서 그 유산세냐 취득과세형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논리가 있는 어떻게 논리적인 비교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한 걸 나중에 기출문제가 아니고 그 예상문제 풀이했던 그 앞에 예상 문제 자체 말고, 예상 문제는 그중에 일부만 풀이한 거고, 그 내용 자체 다 해놓고 이걸 다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상식적인 내용으로 알아두고 나서 지엽적인 거 외우시면 좋아요. 그냥 무조건 다 외운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외운다 이러면 안 외워져. 여러분들 내 생각엔 그러면 안 외워지고, 전체적인 틀을 먼저 갖고 하면 올해 같은 시험은 제 생각엔 70점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 잘 보셨기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길 이제 좋은 꿈 꾸셔서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